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마음속에 화를 품고 살던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으면 많은 분들께서 이혼과 배신의 아픔을 금세 훌훌 털어버리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우라를 꽤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아주 우연한 일을 계기로 이를 갈고 있던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죠. 우연이라기엔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절묘했던 그날의 만남과 제 복수에 대해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 34세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는 꽤 규모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연봉이 높기론 공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곳에 다니고 있었죠. 우린 대학 선후배 사이였는데 꾸준히 같은 모임에 참여하며 연을 이어가다 나이 30에 남편의 고백을 시작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부모는 제게 다정한 사람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저를 예뻐했다기보단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인 남편의 배우자이기에 잘해준 거더군요. 특히 시모는 아들만 예뻐하며 그 동생인 시누이는 늘 찬밥 취급을 했죠. 당신 부모님이 동생한테 그렇게 좀 못하시게 해. 보는 내가 다 미안하고 민망해 죽겠어. 내가 말한다고 내 말 듣고 그러실 분들이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남매 사이가 딱히 나쁜 것도 아닌데 뭐. 자식 차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항상 여동생과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때문에 전 저라도 시누이를 최대한 감싸고 챙겨줬어요. 한편 남편은 제가 아들과 2살 터울의 딸을 낳은 지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당신 살 안 빼? 저 축 처진 뱃살 좀 봐. 머린 대체 또 언제 감았어? 뭐? 지금 당신 자식들 낳고 이렇게 된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집에서 혼자 애를 둘이나 보고 있으니까 모습이 이렇지. 나 머리라도 마음 편히 감게 당신이 좀 일찍이나 들어오던가. 요새 왜 이렇게 회식이니 뭐니 하면서 귀가가 늦어. 하도 당신하고 애들 때문에 회식 빠졌다가 나 승진도 다 누락됐어. 평생 다닐 직장인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오라는데 다 가려고 한다. 왜? 당신이 복직 한다고 해도 나보다 많이 벌어오지도 못하잖아. 그럼 남편 출세길 막을 생각은 말아야지. 유준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둘째 낳고 왜 저렇게 순식간에 아줌마가 된 거야? 유진이 낳고 살 다 못 뺀 상태에서 하윤이를 낳았으니까 몸이 이렇지. 출산 한번 할 때마다 여자 몸이 얼마나 늙고 망가지는데. 당신 그딴 소리 할 거면 집에서 밥 얻어먹을 생각하지도 마. 지지 않고 저도 맞서 싸웠지만 사실 너무 서러워서 남편이 없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의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 제가 최고라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고 여자로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죠. 요새 일이 힘들어서 저러나 싶어 잠시 기다려도 봤지만 남편은 이젠 주말까지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니 조기 축구를 나가니 하며 집에 붙어있질 않더군요. 너무 속상했지만 더 속상해할 가족 걱정에 차마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언니, 요새 오빠랑 사이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오빠가 애들도 잘 안 보고 언니한테 퉁명스럽게 굴던데. 그게 아가씨, 그래도 아직 어린애들 생각에 참고 살고 있는데 아가씨 오빠 요새 너무 변했어요. 그러던 어느 명절날 변한 남편의 태도를 보고 시누이가 걱정스레 묻더군요. 결국 전 참았던 눈물이 터졌죠. 그러자 제 말을 다 들은 시누인 거실에서 시부모와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세연이 혼자 힘들게 애 둘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전엔 안 그러니 오늘 와선 세연이한테 육아에 음식까지 다 떠맡기고 오빤 꼼짝도 안 하고 요즘 집에서도 이런다며? 세연이가 오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오빠가 이러면 안 되지. 가뜩이나 세연이 요새 복직해서 2배로 힘들 텐데 생전 애들 어린이집 하원 한번 오빠 손으로 안 시킨다며? 그리고 세연이가 지금도 얼마나 고운데 배 나오고 머리 비기 시작한 오빠가 외모 품평질이야? 주제 파악 좀 해.
시끄러워.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게 냅두면 되지. 어디 건방지게 오빠한테 소리를 쳐? 얘 어머마. 원래 여잔 혼자서 일도 하고 육아도 해낼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관리 못할 거면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걸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정 서운하면 너도 우리 정재만큼 돈 벌어서 관리하면 되잖아. 하지만 시모는 역정을 내며 남편의 편만 들더군요. 시부는 혀를 찢차며 저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자기 부모를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못나 보이던지 순간 서운함보다 혐오감이 들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이혼이 쉬운 시대라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그만한 책임도 따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애들만 생각하며 사이가 멀어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시부모에겐 더 이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명절과 생신에만 적당한 도리를 하며 살았죠. 그래도 남편과 저 사이엔 함께한 세월만큼의 의리 정도는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5년째 됐던 해 그 믿음마저 남편은 산산조각을 내버리더군요. 아빠, 저 핸드폰 가지고 놀고 싶어요. 이거 열어주세요. 뭐? 야, 이리 내놔. 내 핸드폰 또 언제 가져갔대? 어느 주말 점심에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5살이던 아들이 자신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달라고 하자 기겁을 하며 애 손에서 확 낚아채버리더군요. 당신 핸드폰 잠금 원래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 갑자기 잠금 설정을 왜 해놨어? 그리고 애가 좀 가지고 놀게 해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기겁을 해? 아니, 잠금이야 해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당신 핸드폰 주면 되잖아. 난 업무상 중요한 연락 올 거 있어서 안 돼. 이 일요일 점심에 업무상 연락이 온다고? 남편은 기가 막혀 하는 저와 우는 아들을 뒤로 한 채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굉장히 수상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업무 연락이 올 수 있다 쳐도 저렇게까지 펄쩍 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밤 동창회가 있다며 나갔다가 술에 취해 들어와 뻗은 남편의 손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빼냈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한 뒤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뒤져보았죠. 어이가 없어서 설마 했는데 이 인간 진짜로 바람 피우고 있었네. 남편의 통화 목록엔 유독 김대리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대리란 사람과 나눈 문자 목록을 보니 내용이 가관이었죠. 통화 내역과 달리 문자 내용은 그날 저녁 시간에 나눈 내용을 빼면 모두 지워져 있었는데 그 짧은 대화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오빠, 술 많이 취했던데 조심히 들어가. 우리 수아도 조심히 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깝다. 우리 수아랑 나랑 나눴던 문자 집사람 때문에 다 지워버린 게 말이야. 그래도 잘한 거야. 오늘 낮에 괜히 의심받을 만한 행동했었다며. 괜히 걸려서 위자료 뜯기고 이혼당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런데 오빠, 대체 언제 이혼할 거야? 기다려봐. 계속 일부러 못되게 굴고 있는데 집사람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안 나오네. 괜히 바람 피우는 거 들켰다간 대학 모임에서 소문도 엉망으로 나고 위자료도 줘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도 우리 아지트로 삼을 전셋집 내가 얻어줬잖아. 거길 미리 차린 신혼집이다라고 생각하자고. 알았지? 알았어. 내일 퇴근하고 우리 집에서 파스타 해주라 오빠. 나 일하는 대로 데리러 와. 여부가 있겠습니까 공주님. 그럼 잘 자고 내일 봐. 그 짧은 대화에 얼마나 많은 분노 포인트가 있던지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한테 전셋집까지 얻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더욱 못된 말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날도 동창회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고 왔던 거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번엔 핸드폰 속 사진첩에 들어가 봤습니다. 멍청한 인간이 문자 내역 지울 생각만 했지 사진첩 사진은 고스란히 남겨뒀더군요. 그곳엔 굉장히 예쁘고 저보다 훨씬 어리게 생긴 여자와 남편이 다정하게 스킨십하고 있는 사진,
멀리 바닷가로 놀러 간 사진 등 바람의 증거들이 널려 있었죠. 심지어 그 여자가 일할 때 반차라도 쓰고 놀러 간 건지 목에 버젓이 공무원증을 건 그 여자와 찍은 사진도 있지 않겠어요? 그 여잔 근처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더라고요. 그 사진 덕분에 김수아라는 정확한 이름과 그 여자의 일터까지 알아낼 수 있었죠.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일은 차키를 들고 남편의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뒤지는 일이었죠. 그곳엔 일주일치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일주일 중 차를 두고 나간 그날을 제외하고 무려 3일을 그 여자와 만났더라고요. 그 여자를 태우고 진하게 스킨십하는 영상, 술에 취해 대리를 불러 그 여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남편 자신도 집에 오는 영상 등등 그 주에 회식과 야근을 했다던 남편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영상들 모두를 제 개인 노트북으로 복사해서 옮겨놨죠. 선이야, 난데 아직 안 잤어? 잘 됐다. 너 내일 저녁에 바빠? 안 바쁘면 나 좀 도와줄래? 저는 그날 새벽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던 동생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치려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듣고 기함을 한 동생은 회사를 일찍 조퇴하고까지 절 돕겠다고 했죠. 엄마, 아빠,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저 이혼하려고요. 아침에 선이한테 대충 이야긴 들었다. 네가 오늘 아침에 애들 맡기러 올 거라고 해서 나랑 네 엄마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 박서방이 나쁜 자식. 어떻게 애들까지 있는 놈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얼마나 놀랐니 우리 딸.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척 남편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상사에게 연락해 휴가를 쓴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친정이었죠. 이미 남편이 절 배신한 걸 알아버린 마당에 이혼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잠시 아이들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한동안 소란이 일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도와주러 온 동생과 상간녀가 살고 있던 빌라 건물 앞에 차를 세워 잠복을 하고 있었죠. 남편 차 내비게이션을 뒤져보니 그곳이 최근 목적지로 자주 찍혀 있더군요. 때문에 상간녀의 집이라는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해가 어둑해질 무렵 남편의 차가 그 건물 앞에 서며 남편과 상간녀가 내리더군요. 저와 동생은 남편과 그 여자가 건물로 들어간 지 10분 뒤 차에서 내려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죠. 집 호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가 집에 들어가며 건물 밖 우편함에 꽂혀있던 우편물을 들고 가는 걸 봤기에 그 우편함에 써있는 호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 시끄러워 진짜. 누구세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제 얼굴이 보일까봐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잔뜩 짜증이 난 표정의 남편이 레이스 달린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와 동생을 본 남편의 얼굴은 곧장 사색이 되더라고요. 여보, 처제? 가관이다. 집에선 손가락 하나 꿈쩍 안 하더니 여기선 저 여자 주려고 파스타 만들고 앉았냐? 비켜! 저와 동생은 남편을 밀친 채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경악한 상간녀와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집안 곳곳을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커플 사진이 가득한 벽에 킹사이즈 침대, 아주 정말 신혼집이 따로 없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여긴 어떻게 알았어? 처제, 우선 그 핸드폰 좀 내려놔. 어떻게 좀 해봐, 오빠. 오빠 와이프 완전 무대뽀야. 사진을 찍을 만큼 찍은 저와 동생은 씩씩대며 당황한 남편과 상간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을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상간녀는 기겁을 하며 제 남편 얼굴에 묻은 물을 팔로 닦아내더군요. 오빠, 괜찮아?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렇게 우악스러우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난 괜찮아, 수아야. 그래, 대체 언제 이혼할 수 있나 답답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집 쳐들어와서 증거사진 찍고 나한테 물도 뿌렸으니 당신도 할 건 다 했지?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이혼해줘. 애들도 다 당신이 데려가. 당신도 보다시피 나 이제 넌 당신한테 마음 없어. 뭐? 당신 진짜 뻔뻔하다. 이 상황에서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수아, 당신도 미안함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나한테 싹싹 빌지 못할 망정 그렇게 날 노려보고 있지? 두 연놈은 제게 잘못을 빌긴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분명 잘못한 건 자식들인데 그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건 도리어 저였죠. 제 동생은 제게 우악스럽다고 말한 그 여자에게 냅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실내 슬리퍼 한 짝을 던지더군요. 처제,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그리고 저는 우습게도 이마 정중앙에 슬리퍼를 맞은 그 여자와 제 동생에게 화를 내려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나 저 여자나 진짜 뻔뻔하다. 그래, 이혼해. 당연히 이혼할 거야. 근데 절대 당신도 저 여자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야말로 나한테 된통 혼나볼 각오하라고. 연애 4년에 결혼생활 5년을 같이 한 날 배신한 죄가 당신은 언젠간 아주 톡톡이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너 남의 남자 뺏고 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아니, 내가 장담하는데 넌 지금 내 가슴에 난 상처의 배는 돌려받게 될 거야. 두고 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오르는 눈물을 절대 거기서 보이고 싶지 않아 저는 얼른 동생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절 집에 데려다 주는 동안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증거 사진을 전부 전송해버렸죠. 저 더 이상 댁들집 며느리 아닙니다. 그 잘난 댁네들 장남이 외간 여자랑 두 집 살림까지 차려놓고 있었네요. 뻔뻔하게도 미안하단 말 한 번 없이 이혼하재네요. 자식 교육 아주 잘 시키셨습니다. 하는 문자와 함께 말입니다. 그때 시부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놀라서 제게 전화 후 저희 집으로 달려와준 시누이와 달리 두 사람에게선 한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그리고 시누이가 막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니 이런 기가 찬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평생 한결같겠니? 기왕 이렇게 된 거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거라. 남자가 여자도 만나고 좀 할 수도 있지. 넌 저번부터 애가 참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 정재가 못 견디고 다른 여자를 찾았던 거 아니냐. 어머님이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셨으니까 어머님 아들이 사람된 도리도 모르는 개차반이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 좀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제가 잘 나가는 꽃뱀이라도 아버님 소개시켜 드릴까 봐요? 뭐야? 이거랑 그거랑 같니? 다를 건 또 뭐예요? 제 말 끊지 마세요. 저 조용히 이혼 안 할 거고 시끄럽게 할 거예요. 예전 어머님 말대로 부부 사이 일이니까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그럼 끊습니다. 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시모의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이젠 제 시모도 아닌 사람의 무례를 전혀 참아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옆에 있던 시누이는 기함을 한 제 동생과 제게 더욱 미안해했죠.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더군요. 이거 내 집이야? 아직 재산분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그 사람은 역시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잔뜩 싸서 내놓은 자신의 짐을 보며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표독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그 여자 집 당신 돈으로 얻어준 거라며? 그것도 다 우리 공동재산인데 그 집 전세만 해도 이 집값 절반 정도는 되지 않겠어? 게다가 공무원 월급 받는 그 여자 옷부터 신발까지 다 명품이던데 그거 당신이 사준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당신이 멋대로 쓴 돈만 다 해도 이 집은 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 이혼 소송 걸 생각 말고 순순히 내가 내미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찍소리라도 하잖아?
그럼 나 당신하고 이혼 안 할 거거든.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그 여자 직장에도 계속 찾아가서 난동 부릴 거야. 고소당하면 벌금 물고 또 당하면 또 물고 교도소 가게 되면 갔다가 나와서 또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벌레면 벌레답게 찍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숨죽이고 내가 내리는 벌 조용히 받기만 하라고. 진짜 독하다 독해. 저런 무서운 여자를 내가 미쳤다고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니. 아유, 그래. 이 집 먹고 떨어져.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 간다, 가. 진짜 보자 하니까 이 개자식이. 야,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고 가장이야? 난 네가 내 오빠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수치스러워. 돈을 잘 벌면 뭐해? 인간이 돼야지. 투덜대며 짐을 가지고 나가려던 남편을 붙잡고 뺨을 날린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남편은 억하며 현관문에 부딪혀 나동그라졌어요. 그런 남편에게 신우인 차마 이곳엔 적지도 못할 험한 욕을 퍼부었죠. 남편은 아주 질린다는 표정을 하며 허둥지둥 짐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새언니, 언닌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사과랑 위로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날 제 동생과 신우이는 오래도록 집에 가지 않고 맥주를 마시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혼자 있었으면 심한 자괴감과 우울함에 빠질 뻔했건만 그날 그런 두 동생의 위로가 있었기에 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운을 낼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신중하게 그놈과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그놈은 제 겁박에 순순히 제게 협조했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법적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했던 거죠. 저는 살던 집과 함께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모두 가져왔어요. 또한 그놈과 상간녀에게 따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죠. 하지만 그걸로 끝내기엔 분이 풀리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 두 연놈의 직장 인사과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각각 공무원과 준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품위를 손상시킨 인간들이니 인사에 참고해달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또한 뒷조사를 통해 알아낸 그 여자 부모 집에도 함께 내용 증명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곧장 두 연놈에게 전달된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제게 전화해 마구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줬잖아. 그럼 직장은 건들지 말아야지. 이거 무조건 징계감이라고. 벌써 우리 둘 직장에 소문도 쫙 퍼졌어. 게다가 수아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는데 그 집은 또 어떻게 알아냈어? 지금 수아 자기 부모한테 절연 선언까지 당했어. 대학 모임에 내 소문 더럽게 낸 걸로 충분한 거 아니야? 우릴 꼭 이렇게 매장시켜야겠어? 어쩌라고? 내가 분명 내가 내리는 벌 얌전히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어? 니들은 내 인생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왜 난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이혼 숙려기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대로 이혼 물을까? 그리고 계속 니들 직장에 민원 넣어줘? 뻔히 아내가 있는데 계속 바람 피우는 쓰레기들이라고? 인생도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제 말에 결국 남편은 씩씩대기만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에서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처분을 받았다더군요. 그 정도 징계로 끝나서 아쉬웠지만 어차피 한번 그런 이슈가 있던 인간들의 승진길은 어느 정도 막혔을 테니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 5년 만에 저는 소란스러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 저는 부모님과 동생의 걱정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차츰 다시 힘을 내서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갔어요. 가끔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었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던 아이들을 보며 꾹 참곤 했습니다. 언젠간 하늘이 그들에게 더 큰 천벌을 내려주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 천벌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들을 찾아갔더군요. 새언니,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 오빠가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위암 사기 진단받고 반년간 투병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저는 이혼 2년 만에
신우이에게서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거 당당히 상간녀와 재혼을 했었다더군요. 상간녀는 개망신 당한 직장 더는 못 다닌다며 공무원도 그만두고 전 남편 벌이에 의지해 호의호식하며 살았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암투병을 시작하자마자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전 남편이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장례에 참석하긴커녕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네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애들이 아빠 장례에 다녀와야 하지 않겠니? 친정 엄마의 말에 저는 고민 끝에 애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애들이 아직 7살, 5살이라 애들만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잠시 얼굴만 비추고 와야겠다 싶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모가 달려와 절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어머마, 그래도 네가 와줬구나. 고맙다. 새 며느리 그 망할 것은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 집에 찾아가 보니까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구나. 정재 이 바보 같은 것이 그 집을 개명의로 돌려준 모양인데 정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진즉에 집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었대. 우리한텐 언질 한 번 없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 정재 가망 없는 거 알자마자 우리 정재 죽으면 유산 전부 차지하고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야. 불쌍한 우리 아들. 내가 아주 그거 잡히기만 하면 아주 요절을 내버릴 거야. 자기가 선택한 길인 걸 누굴 탓하겠어요? 그리고 저 아줌마한테 고맙단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줌마 푸념 들어줄 생각도 없으니까 이거 놓으세요. 그냥 우리 애들 가슴에 멍자국 남을 일은 하나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애들만 잠깐 조문시키려고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전시모를 냉정히 쳐내곤 구석에 앉아 술만 마시고 있던 시부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던 신우이에게만 애들을 인사시켰을 뿐이었죠. 그렇게 5분도 머무르지 않고 저는 애들과 함께 그곳을 나왔어요. 솔직히 전 남편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잃은 시모에게 구태여 그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아 참았던 거죠. 그렇게 또다시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전 공무원만 그만뒀다 뿐이지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도망간 상간녀가 부디 전 남편처럼 어딘가에서 천벌을 받길 바라고 또 바랬어요. 저와 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그 여자가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아주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신우이가 결국 시부모가 그 여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해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늘이 아닌 제 손으로 그 여자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장으로 오게 된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당시 전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당시 10살, 8살이었던 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연봉이 적어도 업무량이 적은 회사를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직 자리를 알아보다 제 경력을 보고 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싶어 했던 그 회사 대표에 의해 생각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김 부장, 자, 이거 내 재혼식 청첩장이야. 날짜 이번 주 토요일 꼭 와서 밥 먹고 가. 축의금도 두둑이 알지? 재혼식이요? 아, 네. 그런데 입사 첫날부터 저보다 4, 5살 많아 보이던 대표가 제게 자신의 재혼식 청첩장을 주지 않겠어요? 그것도 축의를 두둑이 하라는 황당한 말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것도 다 사회생활의 일부니 어쩌겠나 싶어 저는 애써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고 청첩장을 대충 가방에 넣어버렸죠. 저희 대표님 좀 그렇죠? 에휴, 전처랑 이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무슨 재혼을 하는지. 근데 재혼한다던 그 여자 예쁘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번에 우리한테 간식 나눠주고 인사한다고 한 번 왔었잖아요. 그때 봤는데 전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대표님보다 나이도 10살이나 어린 30대 후반이라던데 한 번 결혼했다가 사별하고 예전에 무슨 공무원 했다가 지금은 백수라나 봐요.
부모가 둘 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는 부잣집 외동딸이라나 뭐라나. 예쁘고 집안 좋고 다 가졌다네요. 성격도 엄청 다정하고 상냥하던데요. 첫 출근 날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제게 대표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재혼할 여자를 만났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은 그날 하루같이 지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서 잊혀졌죠. 김 부장, 벌써 퇴근하려고? 부장식이나 돼서 회사 업무 정도는 첫날 다 파악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미안한데 급하게 내일 오전까지 보내야 할 기획안이 있거든. 대충 기획 내용 정리해뒀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아침까지 작성해놔. 네? 하지만 이미 퇴근 시간 지났는데요. 분명 면접된 저한테 출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김 부장 참 양심도 없다. 그 정도 연봉 받고 그럼 일을 편하게만 하려고 했어? 여기 직원들 봐. 다들 누가 퇴근을 벌써 하려고 하나? 대표는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어떻게든 제게 더 일을 시키려고 들더군요. 다른 직원들도 대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 못했죠.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속았구나. 잘못 걸렸다 하고요. 그래도 우선 첫날이고 같은 업계에서 언제고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니 저는 한숨을 쉬며 대표가 시킨 일을 저녁까지 전부 끝냈어요. 하지만 그날은 시작일 뿐이었고 대표는 금요일까지 제게 계속 일을 몰아주려고 하더군요. 언니, 또 야근이야? 무슨 회사가 입사 첫 주부터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어. 그러게, 대표가 내 연봉만큼 뽕을 뽑으려고 단단히 작정한 것 같아. 작은 회사라 내가 일 안 하면 다른 직원들이 더 힘드니까 우선 하는데 아무래도 나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야, 너 막 이러면서 막 하대하고 소리 지르더라. 절대 대표로서 만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인데 면접 때 사람 잘못 본 날 탓해야지 어쩌겠어. 자꾸 우리 애들 부탁해서 미안해. 저는 결혼해서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던 동생에게 그날도 아이들 저녁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고맙게도 대표의 재혼식에 참석해야 할 저를 위해 다음 날까지 애들을 쭉 맡아주겠다고 했죠. 저는 금요일에 잠을 청하며 대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바로 사직 의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 위치가 어디더라? 아우, 하도 정신이 없어서 청첩장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네. 토요일 아침 나갈 준비를 마친 전 그제야 가방에 처박아 뒀던 대표의 청첩장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적혀있는 신부의 이름이 너무 낯익지 않겠어요? 김수아? 30대 후반의 공무원 출신? 예쁘다고? 그 이름은 바로 전 남편의 유산을 들고 도망친 상간녀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 그 여자 부모의 직업은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모든 것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설마 싶었지만 정말 대표의 재혼녀가 상간녀라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를 빠득 깔며 비장한 마음으로 대표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떨리는 마음에 너무 서둘렀다 보니 결혼식 시간보다 무려 1시간 넘게 일찍 도착했더군요. 안녕? 상간녀야, 너 돈 많은 남자 물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대표의 재혼녀는 상간녀가 맞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저는 아직 아무도 없던 신부 대기실에서 살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세상 진짜 좁다. 그지? 내 가정 박살내고 나한테 사과 한번 안 한 네 결혼식을 내가 이렇게 볼 줄이야. 안 그러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네 재혼 상대 있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다닌 회사 대표야. 근데 너 부모님이 미국에서 교수했니? 내가 그때 알아낸 바론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는 분들이었는데 지금 밖에서 신부직 혼주복 입고 있는 사람들 그때 내가 사진으로 봤던 그 사람들이 아니던데 너 혹시 돈 주고 연기자라도 샀니? 그게 맞구나. 하긴 그때 너 부모한테 절연당했다고 했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걸 속이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까지 하다니 말이야.
잘 사는 집 딸 흉내는 들고 튀었던 내 전 남편 유산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알아? 나 곧장 여기 나가서 대표님한테 직접 축의금 전달할 거거든. 그 봉투에 뭐 넣어놔할게. 나 이혼할 때 증거로 쓴 너랑 내 전 남편 외도 사진이랑 너한테 위자료 받아낼 때 받은 판결문이야. 그리고 네가 암 걸린 남편 나 몰라라 하다가 장례식에도 참석 안 하고 도망간 쓰레기라는 거랑 부모 대역 세운 것도 전부 다 말해줄 거야. 그 뒤가 기대된다. 그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선영 씨, 아니 사모님, 제발 제 남편 될 사람한테 저에 대해 알리지 말아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대표가 좀 별로인 인간이긴 하지만 사람 인생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걸 두고 보겠니? 남의 멀쩡한 결혼 생활 망쳐놓고 너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넌 이제 끝이야. 그 여잔 저를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하나둘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뭔가 들킬까봐 제 뒤를 따라 나오지도 못했죠. 저는 슬슬 하객들을 하나둘 맞이하기 시작한 대표에게 다가가 축의금 봉투에 넣어간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곤 대표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을 말해주며 이렇게 말했죠. 대표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결혼 그만 멈추세요. 대표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인정으로 대표에게 해준 제 조언이었습니다. 대표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인적 없는 비상구로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대표의 행동과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죠. 건방지게 직원 주제 어디 대표한테 충고질이야? 사나운 표정으로 돌변한 대표는 대뜸 제 뺨을 후려쳐 버리더군요. 그리곤 황당에 맞이하는 제게 마구 윽박지르더라고요. 어디 날 망신 주려고 보는 눈 많은 데서 그딴 걸 보여줘? 누가 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여기서 입 하나 뻥끗해서 나 망신 줬단 봐. 여기 이 업계 다른 회사 대표들도 많이 왔거든. 입 다물고 축의금 낼 거면 내고 빨리 꺼져. 저 망할 여잔 내가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내쫓든 말든 할 테니까 괜히 저 여자한테 복수한답시고 깽판 쳐서 나 개망신 줄 생각 추워도 하지 마. 그랬다간 내가 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아. 근데 이게 미쳤나? 어디다 감히 손을 대? 대표는 자신이 그 여자에게 속았다는 것보다 당장 저 때문에 망신당할 뻔한 일이 더 급하고 화가 났던 모양이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놈은 내가 애초에 배려해줄 가치가 없던 인간이구나 하고요. 저는 똑같이 그 대표의 뺨을 내려친 뒤 뭐라고 소리치는 대표를 두고 재빨리 도망쳐 나와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결혼식장의 제일 뒤에 서서 곧 이뤄질 복수의 때만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넘은 뒤 드디어 신랑 입장 하는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대표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더군요. 대표는 티나게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했고 그 뒤를 이어 잔뜩 파리해진 얼굴의 상간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기대 어린 표정으로 상간녀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썩을 것이 암 걸려 죽은 우리 아들 유산을 들고 튀더니 감히 지는 이런 호화로운 데서 재혼을 하고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신부 입장 행진곡이 나오려던 순간 엄청난 고함과 함께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건 눈에서 불을 뿜을 듯하던 제 전 시모와 시부였죠. 네,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3년간 상간녀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던 시모였습니다. 전 시모와 시부 좋은 일은 시켜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제 손 더럽히지 않고 상간녀를 개망신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대표를 생각해서 소란을 일으키진 않으려 했는데 대표가 제 뺨을 내리친 순간 대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던 거죠. 결혼식장의 위치가 전 시부모 집에서 30분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에 제가 그런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모와 시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 망할 건. 이보세요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아십니까? 저기 앉아있는 이 여자 부모, 친부모 아닙니다. 이 여자 예전에 유부남인 내 아들이랑 바람 피우다가 과일 장사하는 자기 부모한테 진즉 절연당했어요. 저 사람들은 연기자들이라고요. 게다가 내 아들이 암으로 죽자마자 장례식에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유산 들고 잠적해버린 쓰레기예요.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나랑 내 남편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너 찾아내서 요절 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 감히 내 아들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너만 잘 살려고 했어? 흥, 어림없는 소리다 이 파렴치 않아.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체가 까발려진 그 여자의 가짜 부모는 진즉 도망을 갔고 대표의 홀어머니는 경악을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대표는 사나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당신 짓이지? 내가 분명 경고하지 않았어? 제가 깽판 친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절 고소하시려고요? 왜? 또 때리시려고? 해봐 어디? 그때 내가 당신 고소해버릴 테니까. 사직서 메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가 이번 주 일한 만큼의 월급에 추가 근무 수당까지 꼭 제때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전 유유히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와 대표의 모습을 본 회사 직원들에게 민망한 듯 고갯짓으로 인사를 하면서요. 그리곤 집에 오자마자 정말 메일로 대표에게 사직서를 보내버렸죠. 그래도 예의상 인수인계해줄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뒤 나중에 퇴사하려고 했건만 더 이상 그 대표에게 제가 의리도 예의도 지켜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몇 시간 뒤 시모는 제게 전화해 고마웠다고 말하더군요.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저도 두 분 이용한 거니까 서로 쌤쌤으로 쳐요. 그래도 고맙다. 비록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그 재혼하던 남자한테 명예훼손으로 그 썩을 것한테 폭행하고 명예훼손 모두로 고소당하긴 했는데 그게 대수냐? 다 늙은 우리한테 정가 따위 뭐가 무섭겠냐고. 그깟 벌금 좀 내면 그만이지. 이제 우리 내일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어머마. 내가 예전엔 정말로 미안했다. 별로 시모에게 사과도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그저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간녀는 저희 집에 찾아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대더군요. 제가 전 남편과 같이 살던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기에 저를 쉽게 찾아낸 것 같았죠. 저는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팔짱을 끼곤 문을 열어줬어요.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시부모가 상간녀를 얼마나 취업했을지요. 그리고 상간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기냐?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웃기냐고. 상간녀의 양쪽 눈엔 퍼런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상간녀는 그런 저를 향해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내 남편 될 뻔했던 사람이 나 사기죄로 고소할 거래. 거기에다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에 결혼정보회사의 배상금까지 다 물어주게 생겼다고. 그놈이 결혼정보회사 상대로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해서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왜? 다 네가 자초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지 그랬어. 내가 너 왜 문 열어준지 알아? 이거 저기서 내가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거든. 어디 나 가만 안 둔다고 겁박한 죄로 나한테도 고소당해 볼래? 싫으면 당장 꺼지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고소와 소송에 이골이 났는지 제가 또 고소를 들먹이자 그 여자는 아주 질색을 하더군요. 잠시 주춤거리던 그 여잔 제가 안 가? 하고 소리치자 그제야 울먹이며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뒤 그 여자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대표는 결국 그 여자와 파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군요. 소송도 걸지 않고 그 여자가 결혼정보회사 상대로 토해내야 했던 배상액까지 전부 물어줬다고 해요. 저는 얼마 되지 않아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무사히 재취업했는데 같은 업계다 보니 건너 소문으로 듣곤 기함을 했죠.
하지만 제 뺨에 손을 올렸던 대표의 버릇이 어디 갔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2년 정도 유지하다 두 사람은 결국 파경을 맞았다더군요. 그 대표가 술만 마시면 그 여자에게 병원 신세를 질 만큼 그렇게 손찌검을 했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대표의 전 이혼 사유도 바로 그거였던 거죠. 유일하게 저와 가끔 연락하던 그 회사 직원이 제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대표는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그 여자가 소송 걸어서 위자료 몇 푼 주고 이혼했다네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대표가 그 여자한테 겁박을 했대요. 이혼하고 서울 하늘 아래서 고개 쳐들고 다니면 가만 안 둘 줄 알라고요. 그래서 겁먹고 서울 땅을 떴다나 뭐라나. 대표가 술 먹고 직접 직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정말 지저분한 마지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혼식 사건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인간이 어디서 제대로 살기나 했겠습니까? 또 정체를 숨기고 누군가를 속이고 있거나 정 갈 곳 없으면 술집이라도 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그 대표가 운영하던 회사는 얼마 전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으니 직원들이 나만 아겠습니까? 제게 대표 이혼 소식을 전해준 직원도 이후 곧장 이직을 했고 다른 직원들도 들어가면 거의 1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제대로 돌아갈 리 없던 회사는 대표의 무리한 투자 실패로 인해 결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직원 알기를 우습게 알던 인간의 아주 통쾌한 최후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와 달리 안정적이고 편한 직장을 다니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4년 전 일을 마지막으로 시부모와는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죠. 시누이와는 그나마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서서히 교류가 뜸해지며 마찬가지로 지금은 서로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길 마음속으로 늘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앞으로 연로해지신 친정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만 집중해 살아가려고 해요.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지저분한 해프닝을 너무 많이 겪었으니 앞으로는 오래도록 평화로운 날이 지속됐으면 하는 게 제 유일한 바람이죠.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굴던 전 회사 대표를 생각하면 인과응보라는 것이 당장은 아니어도 살면서 언젠간 반드시 인생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사연을 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상간자들 그리고 악덕 대표들이 제 사연을 듣고 뜨끔했으면 좋겠네요. 당신들 이 사연이 마치 남일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이 일은 1년 뒤 혹은 10년 뒤 당신들 앞에 닥치게 될 미래입니다. 그러니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언젠가 치를 죄값의 크기가 그나마 조금은 줄어들 테니까요. 사연을 다 쓰고 보니 아직 제 안에 화가 남아있어서인지 글에 울분이 가득 차 보이네요. 그래도 이젠 저 스스로를 위해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걸 다 잊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꼭 힘내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울분과 아픔 모두를 이해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언젠간 흉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물길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